VOA 세계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인질 구금 장소 접근 시 인질 처리에 관한 새 지침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산하 알카삼 여단의 아부 우베이다 대변인은 어제 새 지침이 지난 6월 이스라엘군의 인질 구출 작전 이후 마련됐다고만 밝힌 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베이다 대변인은 협상 타결이 아닌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인질들을 구출하려는 네타냐후의 고집은 인질들이 수위를 입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질들의 가족은 인질들의 생사 중 어느 쪽을 원하는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의 이 같은 입장은 인질로 억류됐던 이스라엘인 6명이 시신으로 발견된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 협상의 주요 쟁점인 필라델피 회랑 병력 주둔 문제에 대해 누구도 내게 설교할 수 없다며 협상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몽골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오후나 후렐스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몽골의 수도 울라바토르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국정사재판소 ISIS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푸틴 대통령이 ISIS 회원국을 방문한 건 처음입니다. ISIS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에 강제 이주시킨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ISIS 회원국인 몽골은 이를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몽골 방문에 앞서 우크라이나는 몽골 정부에 그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촉구했지만 몽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과 모스크바 타임스 등은 푸틴 대통령이 다음 달 러시아에서 열리는 러시아와 중국 주도의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 정상회의에 후렐스흐 대통령을 초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오늘 이같이 발표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 차원 및 임기 중 유종의 미를 거두고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방안을 적극 희망해 성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그간 11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 간 양자 협력, 영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그간의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 총리의 대외 정책과 향후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7일에 실시되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이달 말 총리직에서 물러납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고 산체스 총리가 방문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 자오러지 상무위원장과 회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양자관계와 상호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며 방문 기간 중국 스페인 포럼, 중국 스페인 기업자문위원회 회의, 중국 스페인 기업 포럼 등의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교도소에서 지난 1일 집단 탈옥 시도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129명이 숨졌다고 자크맹 샤바니 콩고 내무장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샤바니 장관은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에 수도 킨사샤의 마칼라 중앙교도소에서 과밀한 조건에 불만을 품은 수감자들이 탈옥을 시도해 24명이 사살됐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탈출을 시도하면서 압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58명이 다쳤으며 막대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샤바니 장관은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도소 관계자는 탈옥에 성공한 수감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마킬라 교도소의 적정 수용 인원은 1,500명이지만 실제로 14,000명에서 15,000명이 수감돼 있었다고 공식 자료는 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안소영이었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3일 화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김영규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백신 접종 캠페인이 북한 전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니세프가 80만 명 이상의 어린이와 12만 명의 임산부에게 백신을 제공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거듭 우려하면서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범을 전원 석방하고 수용소를 해체하라며 15개 권고문을 북한 정권에 제시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 여자 프로농구에 진출한 북한 선수의 갑작스러운 귀국 보도와 관련해 이례적으로 대북 제재를 언급했습니다. 북중 관계 이상설을 부인하는 대신 중국의 제재 이행 원칙을 강조해 주목됩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전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에서 22도, 최고기온은 21에서 31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 0.5에서 1m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최대 규모의 백신 접종 캠페인이 북한 전역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니세프가 80만 명 이상의 어린이와 12만 명의 임산부에게 백신을 제공합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북한에서 전국적인 백신 접종 캠페인이 2일부터 진행 중이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최대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유니세프는 3일 보도자료에서 이를 통해 80만 명 이상의 어린이와 12만 명의 임산부가 백신을 맞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의 지원을 받아 지난 7월 북한 보건성에 백신 총 400만 회분 이상을 전달했다며 수막구균 5가 백신, 홍역 풍진 백신,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신, 결핵을 예방하는 BCG 백신, 비형 간염 백신, 소아마비 예방을 위한 IPV 백신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 200만 회분은 이번 전국 접종 캠페인에 사용되고 나머지는 전국의 보건소로 보내져 정기 예방접종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니세프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북한에서 3차례의 백신 보충 캠페인을 지원했으며 이에 따라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에 필수 백신 접종을 놓친 약 130만 명의 어린이들이 백신을 맞을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말까지 백신 추가 물량이 북한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도 가장 외진 지역에서도 백신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새로운 냉동고, 냉장고, 냉장박스, 온도 측정기를 공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7,200명 이상의 보건 종사자들이 백신 캠페인을 관리하고 잠재적인 백신 이상 반응에 대처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았다며 유니세프는 백신 전달과 접종을 감독하고 접종 범위를 추적해 캠페인의 성공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롤랜드 쿱카 유니세프 북한 대표 대행은 이번 캠페인은 북한의 모든 어린이에게 백신을 접종하고 흔한 아동기 질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려는 우리의 노력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캠페인은 정기적인 예방접종을 복구하고 예방 가능한 질병에 취약해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쿱카 대표 대행은 팬데믹 이전의 백신 접종 수준을 회복하고 모든 어린이에게 생명을 구하는 필수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북한 정부가 유니세프와 유엔 국제 직원들의 복귀를 신속히 허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니세프는 북한이 2020년 1월 말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자 같은 해 12월 북한에서 철수했습니다. 제롬 소바주 전 유엔 개발계획 UNDP 평양 사무소장은 최근 VOA에 대북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구와 단체들이 북한에 상주하지 못하면 업무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It's very difficult for an agency, any agency, such as 소바주 전 소장은 특히 유엔이나 다른 기관들이 외부에서 북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매우 어렵다며 프로그램의 범위에 많은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거듭 우려하면서 인권 유린 가해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범을 전원 석방하고 수용소를 해체하라며 15개 권고문을 북한 정권에 제시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토니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 정권에게 인권 침해 혐의를 받는 이들을 조사하고 기소해 정의를 실현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그동안 저질러진 침해 실태를 알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밝혔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제79차 유엔 총회 북한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에게 전하는 권고 사항 중 첫째로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했습니다. 2일 유엔 사무국이 공개한 이 보고서는 이달 개막하는 79차 유엔 총회에 제출한 것으로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북한의 인권 상황을 17페이지에 걸쳐 기술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뒷부분에는 북한에 대한 권고사항 15개가 실렸는데 북한 내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 기준에 맞는 인권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가해자에 대한 책임 추궁 외에도 모든 정치범 석방과 정치범 수용소 해체, 정치적인 의견이나 사회적 배경에 근거한 자의적 체포와 투옥 중단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국제법에 위배되는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을 종식하고 공정한 재판과 독립적인 사법부 확립을 위한 조치를 취하며 모든 감시 체계를 정치적 억압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 것을 북한에 요구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이 올해도 개선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일부 부문에선 오히려 악화된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보고기간 표현과 정보, 사상, 양심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며 외부 정보 유입에 대한 가혹한 처벌 실태를 예로 들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제약은 북한이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7조부터 19조에 의해 보장된 사생활의 자유,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 대한 이동 제약과 관련해서도 국경 간 무역은 부분적으로 재개됐지만 강화된 감시로 인해 사람들의 국경 이동이 크게 제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이 강제로 송환되고 있다면서 이들은 북한에서 고문과 자의적 구금 등 인권 침해의 실질적인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식량 부족 상황을 인권 문제와 연관짓기도 했습니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북한 주민들의 충분한 식량 접근성은 유엔과 유엔의 독립기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라며 북한 정부는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장마당의 역할을 제한해 북한 내 식량 생산과 유통, 소비가 점점 중앙 집중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은 충분한 식량에 대한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북한의 국경이 부분적으로 개방됐지만 여전히 외부 세계와 크게 단절된 상태라면서 북한 주재 외교관과 인도주의 단체 직원, 유엔 직원 등이 여전히 해외에 남아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국경을 봉쇄한 2020년부터 주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반동 사상 문화 배격법을, 2021년과 2023년에는 청년 교양 보장법과 평양 문화 보호법을 각각 채택하며 북한 내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을 차단해 왔습니다. 평양의 16살 소년들이 한국 드라마를 시청하고 유포해 2022년에 12년의 노동 교화형을 선고받는 영상이 올해 초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미국 등은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동시에 국제적 관심과 행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린다 토마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6월 안보리 북한 인권 관련 회의에서 자국민의 복지보다 무기를 선택하는 정권에 맞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안보리 일원으로서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의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t is our responsibility as members of this council, as human beings, to speak out against the regime. 또한 평화, 안보, 정의와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북한 주민의 더 나은 미래와 우리 모두의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2014년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인 이현승 글로벌 피스 재단 연구원은 지난달 26일 허드슨 연구소가 개최한 토론회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 이런 잔혹 행위를 폭로하고 다시는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Our focus should be exposing these atrocities by Kim Jong-un. 또한 우리는 북한 주민들이 정보를 충분히 접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을 멈춘다는 것은 학생과 주민들 그리고 고통을 겪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빚을 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유엔 사무국은 최근 공개한 제79차 유엔 총회 예비 의제 목록 문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조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지난 회기의 결정을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오는 10일 개막하는 유엔 총회 새 회기에서도 북한 인권 문제는 비중 있게 다뤄질 전망입니다. 유엔 총회는 매년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논의하고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담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번에도 이 같은 국제사회의 노력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광혁 제네바 주재의 북한 대표부 차석 대사는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주장은 오만하고 비열한 목적을 위한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는 존재하지 않는 인권 문제를 날조함으로써 북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는 불법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지난 파리올림픽에 출전했던 북한 선수들이 당국의 탄압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국제올림픽위원회 IOC가 북한 측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인권단체는 IOC에 북한 선수 보호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심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2일 우리는 선수 지원을 포함한 여러 주제에 대해 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 NOC와 정기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OC 대변인은 지난 파리올림픽에 출전한 북한 선수들이 당국에 의해 처벌 가능성에 직면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IOC는 언론 보도에 대해 논평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7월 2024 파리올림픽 탁구 혼성 복식에 출전해 은메달을 딴 북한의 리정식, 김금용 선수는 시상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중국팀, 동메달을 따낸 한국팀 선수들과 함께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해 주목을 받았습니다. 특히 남북한 선수들이 나란히 시상대에서 한국 기업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미소를 짓는 모습은 전 세계적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 NK는 최근 이들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담긴 부정적인 평가 보고서가 북한 당국 상부에 제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탈북민 출신인 한국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한국 언론에 이들이 최소 2, 3년 동안 혁명화 조치 등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북한 선수들의 안전 보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뉴욕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단체 휴먼 라이츠 워치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북한 선수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단체의 리나윤 아시아 담당 선임연구원은 1일 발표한 성명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대로 모든 형태의 괴롭힘과 학대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 선수들은 올림픽에서의 행동으로 인한 처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되며 특히 그들의 행동이 올림픽 운동의 토대인 존중과 우정의 가치를 구현할 때 더욱 그렇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계 각국 정부는 북한 정부의 끔찍한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며 IOC는 이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며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억압적인 국가들의 참가를 장려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는 올림픽과 같은 국제 행사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직면하는 당국의 조사는 국경 밖에서의 행동을 통제하려는 북한 정권의 의지를 보여준다면서 외교관이나 유학생, 해외 노동자들도 엄격한 감시를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선수들의 셀카를 화합과 스포츠 정신의 상징으로 환영했지만 이에 대한 북한 정부의 반응은 억압적인 북한 체제의 냉혹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탈북민들은 파리올림픽 직후 BOA에 리정식, 김금용 등 북한 선수들의 귀국 후 처벌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진짜 지금 한국이 너무 잘 살고 한국인 문화가 계속 들어와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면은 정권이 흔들리고 하니까 아예 그 통일에 대한 그 희망조차 그냥 딱이 트기 전부터 그냥 지금 잘라버리려고 지금 거기 경기 나가서 한국 선수들이랑 사진 찍고 다 타고 하면은 아무래도 김정은이 사상과는 많이 다르니까 그래도 그게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의 관영 매체들은 리정식과 김금용 선수가 은메달을 땄다는 소식은 짤막하게 전했지만 화제가 된 셀카 사진은 물론 시상식 장면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VOA 뉴스 심현지입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인도태평양 국가들과의 안보 협력에 대한 북한의 비난을 일축했습니다. 북한의 대러시아 군사 지원을 지적하며 나토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직접적 역할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는 아태 지역에서 전운을 조장한다는 북한의 비난에 대해 오히려 러시아에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하는 것은 북한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나토 관계자는 2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북한은 러시아에 군수품 등 직접적인 군사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이는 유럽 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며 포탄과 탄도미사일을 수출하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북러 관계 심화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지난달 24일 극단적 패권 야망에 뿌리를 둔 전쟁 동맹이라는 제목의 백서를 내고 나토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전쟁 동맹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백서는 조선반도를 둘러싼 역학도식에 나토라는 위험한 변수가 추가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나토가 조선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대한 군사적 침투를 강화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나토가 지난 2022년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전략 개념에서 중국을 체계적인 도전, 러시아를 가장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으로 명시한 것에 대해 자기의 침노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고히 돌려놓았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유럽을 넘어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전운을 몰고 오기 위해 발광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나토 관계자는 이런 비난에 대해 우리의 협력은 나토가 영내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추구하려는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대서양의 안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점점 더 연결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의 안보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나토 관계자는 또한 인태 국가들과의 협력이 군사 분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사이버 및 하이브리드 공격, 신기술, 기후변화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전 세계적인 공통 과제들에 직면해 있으며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큰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나토는 냉전 당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해 1949년 창설된 집단 방위기구로 미국과 캐나다, 다수의 유럽 국가 등 30개국이 정식 회원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파트너국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워싱턴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특히 나토와 인도태평양 국가들 간의 협력 강화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으며 이 회의에는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영내 주요 국가들이 참여해 국제 안보 도전 과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과 중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직간접적인 지원을 하는 상황은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가 서로 연계돼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면서 두 지역이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합니다. 주북 캐나다 대사와 나토 주재 대사를 지낸 마리우스 그리니우스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 연구원은 최근 VOA에 나토 회원국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just very, very important to keep vigilant and continue to be aware. 그리니우스 전 대사는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미국과 캐나다와 함께해 중국 등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나토 국가들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서방 민주국가들이 수호하는 국제 안보 구조와 무역, 경제의 지속 가능성이 영내 권위주의 국가들로부터 공격받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양측의 지속적인 협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에 연루된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들이 소장 송달을 법원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최선희 외무상이 수신인이지만 이번에도 평양에 전달되긴 어려워 보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북한 정권을 제소한 소송인단이 북한의 소장 전달을 시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으로 사망한 미국인 에이드리언 앤 네타의 유족 등 130명은 당시 공격에 북한과 이란, 시리아 정권이 연관됐다며 지난 7월 1일 미국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이들 나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피해자 가족 등의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워싱턴 DC 연방법원 서기관실에 소장 송달을 공식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소장의 송달 주소는 평양 소재 북한 외무성으로, 수신인은 최선희 외무상으로 명시됐습니다. 또 이번 소송의 소환장과 소장의 한글 번역본, 소송 근거를 명시한 법 조항 사본도 첨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과 FedEx가 북한의 어떤 형태의 우편물도 배송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미국 우체국을 통한 송달을 시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소송인단 130명은 북한 등이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를 군사적으로 지원한 사실을 소송의 주요 배경으로 명시하고 하마스가 당시 공격에서 북한제 유탄 발사기인 F-7을 사용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소장은 하마스의 대규모 땅굴 건설을 북한이 도왔다는 내용을 담는 등 북한과 하마스의 연계성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에 따라 소송인단은 북한과 이란, 시리아가 배상금 10억 달러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 30억 달러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인단의 송달 요청을 받은 법원 서기관실은 해당 우편물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냅니다. 한때 북한행 소장 전달 창구였던 국제우편 서비스 DHL은 2020년부터 유엔 업무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 취급을 중단했습니다. FedEx는 애초에 북한으로의 우편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현재로선 미국 우체국이 유일한 소장 송달 수단으로 남아있지만 이 역시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우체국을 통해 북한으로 송달된 법원 문건이 약 1년 만에 반송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미국인의 대북 소송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판결로 최종 결론이 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선 피고에게 소송 내용이 정식으로 고지돼야 하고 60일 이내에 피고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공식 확인돼야 합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최근 미국 연방법원이 소셜미디어와 이메일을 통해 북한의 소송 사실을 고지할 수 있도록 허가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북한에서 훈련받은 일본 적군파 요원의 테러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 등의 상속인, 부상자와 가족 등 131명은 지난해 10월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의 X 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소송 사실이 북한에 정식으로 고지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배 씨와 푸에블로호 승조원 등도 북한의 소셜미디어와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을 통해 소송 사실을 알렸고 이를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인단도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의 소송 사실을 고지할 수 있습니다. 뉴욕의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소장을 전달하는 것도 선택지 중 하나입니다. 앞서 북한 대표부는 케네스 배 씨가 보낸 우편물을 즉각 반송했지만 배 씨 측은 이런 행위 자체를 소송 인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3년이나 걸리긴 했지만 국무부 법률자문실이 미국인 대북 소송인의 소장을 뉴욕 북한 대표부에 전달한 사례도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이란, 시리아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88년 최초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된 뒤 2008년 해제됐지만 2017년 11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다시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이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BOE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에 하마스의 공격과 관련된 이번 대북 소송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지방을 돌면서 연초에 제시한 지방 발전 정책 과제의 폭을 크게 확대했습니다. 대외 메시지는 거의 내지 않으면서 경제와 민생에 집중하는 양상이지만 무리한 과제 제시가 오히려 정책 성공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의 김환영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영 기자. 네, 서울입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민생 행보가 최근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함경남도 함주군 지방공업 공장 건설 현장을 찾았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보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4일에서 25일엔 각지의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현지 지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에도 지방 발전을 강조하며 신포를 방문해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 준비 사업을 지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전과는 달리 현장에서 다양한 이름의 협의회를 소집해 새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현장 밀착형 애민 지도자상을 꾀하는 모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김 기자, 김 위원장이 이번에 지방을 돌면서 기존의 지방 발전 20승 10 정책에 추가 과제를 제시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4일부터 이틀간 지방공업공장 건설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보건시설과 과학기술 보급 거점, 양곡관리시설 등 3대 건설 과제를 추가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31일 함주군 현지에서도 지방발전 사업협의회를 소집해 이들 추가 건설 과제에서 견지해야 할 제반 원칙들을 내놓았습니다. 북한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해마다 20개 시와 군에 10년간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지방발전 20승 10 정책 사업을 제시하며 평양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박사는 국제사회 제재와 자연재해로 북한의 경제 체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인 데다 압록강 유역에 대규모 수해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새로운 건설 과제들이 다소 즉흥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이후에 북한의 그 코로나 3중고가 겹치면서 북한의 이제 경제적 취약성이 지금 최대로 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지금 오히려 예전보다 정책 과제를 줄인 게 아니고 민생 과제를 확 늘리다 나니까 지금 내부적으로 이런 다양한 그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 박사는 북한이 이전에 설정했던 건설 과제나 탄소 한화 화학공업, 주체철 사업 등 내각이 추진했던 산업 분야 목표들이 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새로운 건설 과제들 때문에 후순위로 밀려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김 위원장이 이렇게 추가 건설 과제들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박사는 북한이 급하게 건설 과제를 추가한 것은 기왕에 지방발전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발전 정책을 보건, 과학, 교육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정책으로 완성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홍 박사는 또 최근 수해로 산업적 타격과 함께 민심이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방발전 관련 건설 계획을 위민 차원에서 확대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9월에서 12월 사이 최고인민회의와 노동당 전원회의 개최를 앞두고 성과를 최대화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김인태 박사는 올해가 북한이 설정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4년차로 사실상 목표 달성의 성패를 결정짓는 해라며 특히 내년 노동당 창당 80주년을 앞두고 성과를 내는데 총력을 다하는 양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김 기자, 김 위원장이 이렇게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건설 과제를 확대한 배경에는 러시아와의 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에 대해서는 엇갈린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방발전 정책은 일단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는 건물들을 지어놓고 공장에 들어갈 생산 설비나 병원에 들어갈 장비는 점진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다소 불투명한 계획에 입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지난 6월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양국 교류 협력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러시아와 일부 협력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기 하루 전에 북한 노동신문에 실린 기고문이 있는데 그 기고문을 보면 이제 북한 주민들의 인민 복지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겠다 이런 논조를 실었어요. 그렇기도 하고 또 실제로 지금 교류협력 그 내용을 보면 농업 분야, 축산 분야, 인민생활 향상과 관련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의료 부분과 관련해서도 러시아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좀 활용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도 예상되거든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공업 부문이 취약한 러시아가 북한에 공장 설비나 병원 의료 장비 등을 공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북한이 자금이 있더라도 중국에서 들여와야 하는데 대부분 대북 제재 품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박사는 추가 건설 과제들은 재해 방지 등을 위한 토목 인프라 등에 써야 할 자원을 낭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기자, 김 위원장이 이렇게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북한은 대외 현안에 대해서는 메시지를 자제하는 양상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이 나옵니까?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상 파국을 선언했고 미국에 대해서는 11월 대선 이후 차기 행정부와의 교섭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관계는 이미 파국으로 규정을 했고 본인들이 더 이상 이제 남북관계 미련을 가지지 않겠다. 적어도 윤석열 정부 기간 중에 남북관계 회복 가능성은 제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있고 미국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미국에 대한 자극은 지금 이상할 정도로 지금 자제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물출 교수도 북한은 미 대선 결과 전 대미 메시지는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내부 정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굵직한 대외 현안들에 대해 메시지 발신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개최한 미한 연합연습에 대해 예년과 달리 고강도 무력 도발 또는 위협 발언 등 비난전을 펴지 않았습니다. 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광복절 때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이나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겨냥한 언급도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 기구가 또다시 부각되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북한의 자제를 촉구했습니다. 이 기구의 로버트 플로이드 사무총장은 2일 VOA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북한 지도부와 만나 핵실험 중단의 이점을 직접 설득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일각의 핵무장 요구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을 조은정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님,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 메시지를 통해 북한을 금세기 유일한 핵실험 국가로 지목하셨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기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There are 9 countries that need to ratify the CTBT so it can come into force.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발효되기 위해서는 북한을 비롯한 9개 나라가 비준해야 합니다. 저는 9개국 모두와 각각 마주 앉아 조약이 발효될 수 있는 위치로 나아가는 길을 모색하고 싶습니다. 이 길이 모든 해당 국가들에 분명하지만 북한에게는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가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조약이 발효되는 여정에서 그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과 마주 앉아 직접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뭔가요? I would love the opportunity to meet with the leadership of North Korea. It's a opportunity I've not yet had. 저는 북한 지도부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CTBT에 서명하는 것이 실제로 북한의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려주고 싶은데요. 그것은 북한이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구축하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전 세계에서 평화와 안보를 구축하는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더 이상의 실험을 중단하는 것이 그들의 직접적인 이익에 부합한다고 알리고 싶습니다. 광범위한 관계와 협상 안에서 말입니다. 이런 조치는 북한에도 큰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님, 그러한 의사를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나 북한 정부에 전달하셨습니까? CTBTO가 언제 북한과 마지막으로 접촉했죠? I have not had the opportunity to meet officially with North Korean leadership. I've reached out through a number of their diplomats. 저는 북한 지도부와 공식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저는 세계 각지에 있는 북한 외교관들을 통해 연락을 취해왔고 그 지도부와 만날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이번 주 예정된 유엔 활동을 소개해 주시죠. On Wednesday this week, there will be a special session of the UN General Assembly to commemorate the International Day. 이번 주 수요일에는 유엔 총회 특별회의가 소집됩니다. 저는 많은 다른 연사들과 함께 총회에서 연설할 예정이며 현재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또 이날 유엔 총회에서 CTBTO 청년 그룹의 예술 작품들이 전시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핵실험이 없는 세상과 핵실험이 있는 세상을 대비하는 작품 공모를 냈고 매우 극적인 작품들이 출품됐습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의 핵 위협 메시지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CTBT 비준을 철회했는데요. 북한의 핵실험 탐지를 위한 관측소가 한국과 중국 외에 러시아에도 있는데 비준 철회가 북한 핵실험 탐지에 영향을 줄까요? It is deeply regrettable and disappointing that the Russian Federation withdrew its ratification of the CTBT in October last year. 러시아가 작년 10월에 CTBT 비준을 철회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러시아는 CTBT 서명은 철회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약 서명국으로 남아 이 조약의 목적과 취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당시 러시아 연방은 제게 마지막 관측소 설치를 완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 이전에 러시아의 32번째 관측소가 설치됐습니다. 러시아는 또한 관측소들에서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CTBTO 국제 데이터 센터로 계속 자료를 전송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러시아가 비준을 철회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관측소들은 계속 운영되고 있고 자료도 계속 전송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한 강인선 한국 외교부 제2차관을 만나셨는데요. CTBTO는 한국과 어떤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South Korea is a wonderfully supportive state to the CTBTO. We have 187 state signatories. South Korea is 한국은 CTBTO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187개의 서명국 중 하나이며 CTBT가 서명을 개시한 첫날 서명했죠. 한국은 또한 매우 높은 수준의 지진 관측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수년에 걸쳐 다양한 역량 강화 및 기술 워크숍을 개최해왔으며 지난해에도 이러한 워크숍 중 하나가 개최됐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CTBTO에 대한 강력하고 깊은 헌신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한국 국민의 70%가 핵무기 보유를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여당 중진 의원들도 핵 개발을 주장하고 있고요. 만일 한국이 핵실험을 하지 않고 핵무기 개발에 나선다면 CTBTO와 협력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The global arrangements when it comes to nuclear weapons are absolutely in support of 핵무기에 관한 국제 협약은 핵무기 능력이 한국과 같은 다른 국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고 전 세계에서 핵무기를 없애는 것을 절대적으로 지지합니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무기가 사용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 국가가 핵무기를 수용하고 개발하기로 선택한다면 모든 국가들의 공약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한국, 더 넓게는 지역이나 세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이 비확산과 핵 군축에 대한 확고한 약속을 지켜온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플로이드 사무총장님, 일본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엇갈리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핵 3원칙 등 반핵 정서가 있기 때문인데요. 한국 핵무장이 동북아의 핵 도미노 현상을 일으킬까요? That is one of the concerns of many that if a state developed nuclear weapon capability.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우려 중 하나입니다. 한 국가가 핵무기 능력을 개발하면 다른 국가들이 뒤따를 것이죠. 이는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려되는 문제입니다. 핵무기가 누군가의 손에 있는 한 그것이 억지력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로버트 플로이드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 CTBTO 사무총장으로부터 한반도 핵무기 관련 현안에 관한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한국 내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국은 지금입니다. 윤국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예, 한국 정치권에서 때 아닌 계엄령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언론들은 이에 관한 정치권의 공방과 대통령실의 반박을 자세히 보도하고 있는데요. 어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도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네, 계엄령이라고 하면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군이 행정권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왜 이 시점에 계엄 논란이 일고 있는 건가요? 예, 논란의 시작은 지난 1일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었습니다.
당시 이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최근에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겁니다. 이 대표의 발언에 앞서서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상황이 오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었는데요. 이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본격적인 논란거리로 떠오른 겁니다. 야당이 근거로 제시한 게 있습니까? 예, 없습니다. 민주당은 구체적인 제보가 있다고만 주장할 뿐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고교동창인 김영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을 나름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후보자 외에 국군 방첩사령관 등 고교 동문들을 군 핵심 요직에 임명한 것은 계엄 선포 가능성에 대비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네, 이에 대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그야말로 괴담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나치 독일과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며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계엄농단과 국정농단에 맞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야당의 주장을 국기문란이라고 강하게 비난했고요. 김영현 후보자 역시 야당의 주장은 거짓, 정치 선동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네, 현재 국회 내의 여야 의석 구도를 보면 정치적 이유로 계엄을 선포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계엄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포하는 명령인데요. 대통령의 권한에 속합니다. 하지만 계엄을 선포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하고요.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해제해야 합니다. 현재 국회는 야당이 전체 의석의 과반을 훨씬 넘는데요.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바로 해제된다는 의미입니다. 네, 계엄 논란은 한국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인 극한 대립의 산물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예, 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96일 만에 지각 개원식이 열린 것인데요. 헌정사에서 가장 늦게 개원식이 열린 사례입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도 이례적입니다. 대통령의 불참은 1987년 민주화와 함께 현행 헌법이 제정된 이래 처음인데요. 언론들은 국회가 민생 현안은 외면한 채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과거 어느 때보다 높다고 전했습니다. 네, 한국은 지금 윤국한 기자였습니다. BOA 뉴스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전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7에서 22도, 최고기온은 21에서 31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 흐리겠습니다. 평양 최저 20도, 최고 29도, 안주 최저 20도, 최고 29도, 남포 최저 21도, 최고 29도 되겠습니다. 평안북도 자강도 흐리겠습니다. 오후 한때 비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신의주 최저 21도, 최고 28도, 수풍 최저 18도, 최고 26도, 강계 최저 15도, 최고 28도 되겠습니다. 황해남북도 경기도 지역 흐리겠습니다. 해주 최저 22도, 최고 29도, 용면 최저 22도, 최고 29도, 개성 최저 20도, 최고 31도, 사리원 최저 21도, 최고 30도, 신계 최저 17도,
최고 29도 되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 대체로 구름 많다가 흐려지겠습니다. 함흥 최저 15도, 최고 29도, 장진 최저 9도, 최고 22도, 해산 최저 11도, 최고 26도, 원산 최저 18도, 최고 27도 되겠습니다. 평강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최저 14도에서 최고 29도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집니다. 청진 최저 15도, 최고 27도, 선봉 최저 15도에서 최고 25도 되겠습니다. 삼지연은 오후 한때 비 오겠습니다. 최저 7도에서 최고 21도 기록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0.5에서 1m, 오후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먼바다는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 오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m, 먼바다 오전 오후 모두 0.5에서 1.5m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 보내드렸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 끝으로 세계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지구촌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의 요일별 주간 프로그램을 알려드립니다. 월요일 밤과 화요일 새벽에는 미국 역사 속 중요한 인물들을 알아보는 인물 아메리카를, 화요일 밤과 수요일 새벽에는 라디오로 들어보는 미국 역사 이야기, 이야기 미국사, 수요일 밤과 목요일 새벽에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미국의 선택 2024. 목요일 밤과 금요일 새벽에는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살아가는 현장을 찾아가는 탈북민의 세상보기가 방송되고요. 금요일 밤과 토요일 새벽에는 주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 뉴스 속 인물 살펴보는 뉴스 따라잡기 순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에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중파 1188kHz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매일 새벽 4시에서 5시에 방송하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는 단파 5875, 9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과 한국,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와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의 인질 구금 장소 접근 시 인질 처리에 관한 새 지침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 산하 알카삼 여단의 아부 우베이다 대변인은 어제 새 지침이 지난 6월 이스라엘군의 인질 구출 작전 이후 마련됐다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베이다 대변인은 협상 타결이 아닌 군사적 압박을 통해 인질들을 구출하려는 네타냐후의 고집은 인질들이 수위를 입고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질들의 가족은 인질들의 생사 중 어느 쪽을 원하는지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마스의 이 같은 입장은 인질로 억류됐던 이스라엘인 6명이 시신으로 발견된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하마스 정치국 소속인 에자텔 라시크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인질들은 즉각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며 그들의 귀환을 지연시키는 것은 네타냐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 협상의 주요 쟁점인 필라델피 회랑 병력 주둔 문제에 대해 누구도 내게 설교할 수 없다며 협상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몽골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오후나 후렐스흐 몽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어제 저녁 늦게 몽골의 수도 울라바토르에 도착한 푸틴 대통령은 이날 정부 청사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국제형사재판소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푸틴 대통령이 ICC 회원국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ICC는 지난해 3월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러시아에 강제 이주시킨 혐의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며 ICC 회원국인 몽골은 이를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몽골 방문에 앞서 우크라이나는 몽골 정부에 그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을 촉구했지만 몽골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6일부터 7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오늘 이같이 발표하면서 기시다 총리가 퇴임을 앞두고 한일 셔틀 정상외교 차원 및 임기 중 유종 의미를 거두고 양국 간 발전 방향을 논의하고자 방안을 적극 희망해 성사됐다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그간 11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함께 만들어온 한일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한일 간 양자 협력, 영내 협력, 글로벌 협력 발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시다 총리는 그간의 총리 경험을 바탕으로 후임 총리의 대외 정책과 향후 한일 관계 발전에 대해 건설적인 조언을 계속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오는 27일 실시되는 일본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고 이달 말 총리직에서 물러납니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을 방문한다고 중국 외교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고 산체스 총리가 방문 기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창 총리, 자오러지 상무위원장과 회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은 양자 관계와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며 방문 기간 중국 스페인 포럼, 중국 스페인 기업 자문위원회 회의, 중국 스페인 기업 포럼 등의 행사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중국과 스페인은 포괄적 전략 파트너라며 반세기 전 수교 아래 양측은 전통적인 우위를 이어가고 상호 이익이 되는 개발적인 협력을 심화하고 관계의 건전하고 꾸준한 성장을 유지해왔으며 이는 양측 모두의 이익을 가져왔다고 마오닝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은 이번 방문을 통해 양측이 양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고위급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를 심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오닝 대변인은 또한 고품질 협력을 통해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고 중국 스페인 포괄적 전략적 파트너십에 새로운 차원을 더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의 교도소에서 지난 1일 집단 탈옥 시도 사건이 발생해 적어도 129명이 숨졌다고 자크맹 샤바니 콩고 내무장관이 오늘 밝혔습니다. 샤바니 장관은 이날 사회연결망 서비스 X의 수도 킨사샤의 마칼라 중앙교도소에서 과밀한 조건에 불만을 품은 수감자들이 탈옥을 시도해 24명이 사살됐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탈출을 시도하면서 압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샤바니 장관은 이 밖에 58명이 다쳤고 막대한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교도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탈옥에 성공한 수감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마킬라 교도소의 적정 수용 인원은 1,500명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마칼라 교도소에 실제로는 14,000명에서 15,000명이 수감돼 있었다는 공식 자료가 나왔습니다. BOA 세계뉴스 지금까지 안수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1566kHz로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